색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색들이.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과학책 함께 읽기 유현정입니다. 오늘은 양문출판사에서 나온 샤를로테 케르너의 리제 마이트너를 읽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부에선 리제 마이트너가 성장했던 때의 시대 상황과 탄생에서부터 연구 파트너인 오토안의 만남까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베를린에서 자신의 역량을 한껏 발휘하며 연구에 매진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읽어보고자 합니다. 리제 마이트너와 오토안은 굉장히 잘 맞는 연구 파트너였고 함께 연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의미한 성과를 얻어냅니다. 리제 마이트너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연구소에 들이기를 꺼려했던 피셔 교수도 두 과학자를 전폭적으로 지지했고요. 베를린의 과학자들과 교류를 하던 리제 마이트너는 세계적인 학회에도 참가하면서 전 세계 유명한 과학자들과 만납니다. 특히 리제 마이트너의 연구를 높이 평가하며 우리의 퀴리 부인, 독일의 퀴리 부인이라고 부른 아인슈타인도 만나고 그 유명한 마리 퀴리와도 만났는데요. 그들과의 인연이 이 책에서 소개됩니다. 그녀는 아인슈타인이 그의 묘비에도 새겨진 유명한 E는 mc제곱 공식을 소개하는 것도 보았다. 아인슈타인의 발표는 그녀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았다. E는 mc제곱은 에너지는 질량과 광속의 제곱의 곱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인슈타인은 방사선 분야에서 이 공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녀는 이 공식에 대해 많이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이 새로운 견해에 압도당하고 놀랐다. 리제 마이트너는 훗날 E는 mc제곱의 원리에 기초해서 핵이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을 계산했다. 1910년 9월 리제 마이트너는 브뤼셀에서 열린 제1회 국제 라듐 회의에 참가했다. 그때 방사능 단위가 퀴리로 명명되었는데 그 이름의 제공자는 물론 퀴리 부인이었다. 노벨 수상자인 퀴리 부인이 리제 마이트너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논문을 몇 편 발표했는데도 아직 소녀처럼 보입니다. 리제는 불어로 대답했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30살이 넘었어요. 퀴리 부인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걸요? 라고 대답했다. 베를린에서 온 여성 물리학자는 퀴리 부인이 매우 상냥하다고 느꼈다. 그러는 가운데 위대한 퀴리 부인과 리제 마이트너는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운명적인 결합처럼 보이는 그들의 생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엘리제 마이트너의 공식적인 생일은 1878년 11월 17일이다. 그런데 그녀의 마지막 학교 증명서에는 갑자기 7 앞에 있는 1이 사라져버렸다. 1908년 세례 증서에서는 1이 다시 나타났지만 그녀는 그 후 영원히 그 숫자를 잃어버렸다. 리제 마이트너는 줄곧 퀴리 부인과 같은 날 자신의 생일을 축하했다. 1878년 11월 7일은 모든 참고 문헌과 발표 논문 그리고 조문에도 그녀의 생일로 소개되었다. 아마도 관청 수습사원의 부주의로 11월 17일이 11월 7일이 되었을 수 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알 길이 없지만 이러한 우연은 거의 예언과도 같았다. 왜냐하면 훗날 리제 마이트너는 여성 과학자로서 독일의 퀴리 부인이라는 별칭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막스 플랑크의 조교가 되었고 리제 마이트너는 이때를 학문적 경력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서서 막스 플랑크는 여성의 학업에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막스 플랑크가 리제 마이트너를 프로이센 대학의 최초 여자 조교로 만들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더욱 바쁜 시기를 보내게 된 리제 마이트너는 점점 연구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조국인 오스트리아의 한 대학에서 교수 자리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제안받기도 했지만
오토안과 함께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에 남게 됩니다. 이제는 월급을 보장받는 연구원으로서요. 이렇게 잠시 공부하기 위해서 왔던 베를린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었는데요. 연구소에서 연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오토안과 리제 마이트너도 전쟁터에 나갔고 1년 넘게 방사선 담당 간호사로 일합니다.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와서 연구에 매진하였지만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연구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의미가 이제 많이 변했는데요. 이때의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의 상황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독가스를 막을 수 있는 가스마스크는 리하르트 비슈테터 교수가 개발했다. 리즈 마이트너는 그가 연구소 앞에 심어놓은 화려한 색의 꽃들을 좋아했다. 독가스 개발에는 카이저 비렐름 화학연구소의 거의 모든 분과가 참여했다. 오토안과 리제 마이트너의 방사선 소분과만이 그 일에서 제외되어 순수 과학 연구를 할 수 있었다. 베를린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예외가 아니었다. 거의 모든 독일 대학들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애국심에서 자신들의 지식이 독가스전이나 다른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저항하지 않았다. 독일은 아주 일찍이 이 무시무시한 독가스전으로 승리를 맛보았다. 1915년 4월 독가스가 최초로 프랑스 국경에서 실험적으로 사용되었고 다른 전선에서도 독가스가 잇따라 투입되었다. 독일의 반전론자들은 깜짝 놀랐다. 제1차 세계대전은 현대화된 무기가 도입된 최초의 전쟁이었다. 당시에는 화학이 그 무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물리학이 그 역할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그것은 독가스였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핵폭탄이 될 것이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 새로운 무기를 찬성하는 논거가 있었다. 그것은 이 새로운 무기가 전쟁을 더 빨리 종식시킬 수 있고 더 많은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한과 함께 같은 독가스 부대에서 복무했던 제임스 플랑크는 핵폭탄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험한 주장을 거부했다. 그는 유명한 프랑크 보고서에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의 투입을 반대했다. 미래의 국제적인 핵 군비 경쟁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리제 마이트너는 카이저 비렐름 화학연구소가 군사적 목적을 위한 작업장으로 바뀌어 간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1917년에 오토안은 그녀에게 달렘으로 돌아와서 연구에 남지 않으면 그들의 공동분과 역시 전쟁 연구를 위해 편입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결국 리제는 그의 충고를 따랐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탁티늄 연구를 위해서 설치된 실험 도구들이 해체되고 그들의 오랜 연구 또한 물거품이 되고 말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연구소에서는 리제에 대해 반발도 있었다. 달렘으로 돌아온 리제 마이트너는 그녀가 오스트리아인이기 때문에 독일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리제는 군사적 목적을 위한 연구를 어느 정도까지 저지하는 게 정당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막스 플랑크 교수에게 조언을 요청했을 때 그는 학문적인 연구를 지속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조언은 실용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리제 마이트너와 그녀의 동료 오토안이 연구를 지속한 것은 확실히 보람이 있었다. 1918년 초 리제 마이트너는 한에게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그 후 열흘 동안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실험실에서 더 연구한 후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91번 원소를 발견한 것이다. 그들은 이 원소를 프로탁티늄이라고 명명했다. 그것의 원소 기호는 PA가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리제 마이트너와 오토안은 널리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연구 결과는 악티늄의 성구물질, 반감기가 더 긴 새로운 방사선 원소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나왔다.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에서도 점점 인정을 받게 된 리제 마이트너는 방사능 물리 분과를 맡게 되었고 노벨 화학상 후보에도 올랐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며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합니다. 국제적인 핵물리학자로서도 인정을 받으면서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나치가 독일을 장악하면서 유대인은 독일을 떠나게 됩니다.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의 물리화학 연구소장인 프리츠 하버도 같은 이유로 연구소를 떠났고요. 리제 마이트너는 어렵게 얻은 교수권을 박탈당했지만 오스트리아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베를린에 남아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 후보로 계속적으로 지명을 받으며 많은 과학자들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썼지만 결국엔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장악하게 되면서 더 이상 독일에 남아있을 수 없는 독일 유대인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리제 마이트너는 그녀가 조국에서보다 더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볼게요. 네덜란드 출신의 동료 물리학자는 리제의 망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국경에 있는 한 작은 역에 네덜란드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게 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리제 마이트너는 오스트리아 여권으로 비자 없이 네덜란드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1938년 7월 13일 또는 14일 저녁에 코스테르가 베를린에 도착했다. 그는 어떤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한해 거처나 아들론 호텔에는 머물지 않았다. 리제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해서는 안 되었다.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되어야 했다. 리제는 출국하기 전날 밤을 오토한과 그의 부인 에디트와 함께 보냈다. 한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오랜 동료에게 그의 어머니의 유품인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넸다. 리제 마이트너는 손가방 하나에 들어갈 정도의 짐만 챙겨갈 수 있었다. 31년을 살았던 독일을 정리하고 떠나는 짐을 싸는데 정확하게 1시간 반이 걸렸다. 리제 마이트너는 무기력하게 서 있었고 많은 일들이 그녀에게 밀려왔다. 그녀는 내면 깊은 곳에서 왜 모든 일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계속 의아해했다. 왜 친구들은 그녀를 그렇게 빨리 보내려고 했는가? 그녀는 추방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리제 마이트너는 역에서 코스테르를 만났다. 연구소 저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사람 중에 의심 많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리제가 떠나기 바로 전주에 그녀가 도망갈 것을 눈치챘다. 따라서 리제의 망명이 성공한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쿠르트 헤스는 나치당 달렘 지부에 수기로 통지문을 보냈다. 연구소의 한 과학자에게 의심스러운 일을 조사할 수 있는 경찰 보안 임무가 주어졌다. 그러나 공식적 통로를 통해 그 과학자가 통지문을 받았을 때는 리제 마이트너가 그로닝겐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한이 들은 후였다.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의 어느 누구도 리제 마이트너의 망명을 알지 못했다. 연구소 휴가가 정확히 7월 16일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도 휴가를 떠났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휴가였다. 그녀는 망명길에 오른 것이다. 이쯤 되니까 제가 리제 마이트너도 아닌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또 인생이 순탄치 않은지, 또 왜 이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희생을 당해야 하는지, 익히 알고 있는 역사의 어두운 한 페이지이지만 이걸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이 부분을 보니까 더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31년이란 세월을 온통 연구에 매진하며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곳에서 빈몸으로 도피해야만 했던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리제 마이트너가 베를린에서 연구에 매진했던 시절 부분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베를린을 떠난 리제 마이트너의 삶과 아쉽게도 노벨상을 타지 못한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과학책 함께 읽기 리제 마이트너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3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